어머님, 어르신이 방금 돌아가셨어요. 새벽 4시 간병인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50년을 함께한 남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 후 은행에서 통장을 확인하던 순간 잔액 영원 5억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 남편과 함께 지킨 마지막 재산까지, 그리고 친딸처럼 돌봐주던 간병인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제 곁에서 6개월을 함께했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 10년간 20명을 속인 연쇄 범죄자였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자, 올해 74입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빌라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2자녀를 키웠고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남의 돈 한 푼 안 빌리고 성실하게만 살아왔습니다. 제게는 2자녀가 있습니다. 큰아들 성민이는 올해 48, 회사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딸 지혜는 45, 20년 전 미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자식들 다 잘 크고 남편과 단둘이 조용히 살아가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 남편이 췌장암 사기 진단을 받으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악몽의 시작, 간병인 박미선을 만나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임종도 제대로 못 지켰고 평생 모은 재산마저 잃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 제 곁에서 친딸처럼 돌봐주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 돈을 노린 살인마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리지만 이제는 마음 놓고 들려드릴 수 있는 저의 기막히고 참혹했던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6개월 전 그날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눈을 뜨자마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 종수가 췌장암 사기 진단을 받은 지 딱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죠. 의사는 길어야 석 달이라고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좋다는 병원은 다 알아봤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병실 문을 여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180cm가 넘던 키, 건장했던 체구는 온데간데였고 깡마른 몸에 산소호흡기만 슉슉 소리를 냈습니다. 병원 가운은 남편 몸에 너무 컸고 그 안에서 남편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당신 어젯밤 잘 잤어요? 제가 다가가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한때 저를 안아주던 그 손은 이제 너무 가벼웠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링거 바늘 자국이 파랗게 멍들어 있었죠. 순자야. 남편이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을 하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괜찮아요. 곧 나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새로운 치료법 있다고 했잖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의사는 이미 더 이상 치료가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 앞에서 웃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희망을 잃으면 안 되니까요. 제가 무너지면 남편은 더 빨리 포기해버릴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남편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 숫자들을 확인하는 간호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복도에서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상담실로 따라 들어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이런 호출은 항상 나쁜 소식을 의미했으니까요. 상담실에 들어서자 의사는 차트를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암세포가 이미 온몸으로 전이됐고 폐 기능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남편과 함께할 시간이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며칠만 더 보고 평생 이별해야 한다는 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담실을 나왔지만 복도에 나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이제 끝인가?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보내야 하는 건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복도 한쪽 구석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띄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 조용히 울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자 한 여성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소박한 화장, 간병인 유니폼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어나세요. 그 여성이 제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잠깐 정신을 잃었네요.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매일 오시는 거 제가 복도에서 봤어요. 진짜 대단하세요. 그 여성의 말에 저는 또다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자식들도 바쁘다며 잘 오지 않는데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위로해 주다니. 저는 박미선이라고 해요. 이 병동에서 간병이라고 있어요. 어머님, 간병인 필요하세요? 아, 네, 사실 알아보고 있었어요.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서요. 저는 3개월 전부터 간병인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밤에도 병실 간이 침대에서 자느라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집과 병원을 오가느라 기력도 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럼 제가 모시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성껏 모실게요. 어르신 편하게 가시도록 도와드릴게요. 미선이 두 손을 모으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미선의 눈빛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마치 친딸이 어머니를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연기였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토록 완벽한 연기를 할 수 있다니. 그날 제가 그 눈빛의 진실을 알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그럼 오늘부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어머님.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그날부터 미선이 남편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정말 친딸처럼 잘해줬습니다. 아니, 친딸보다 더 잘해줬다고 해야겠네요. 제 친딸 지혜는 미국에 있다며 한 번도 오지 않았지만 미선은 매일 남편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남편의 대소변을 처리하고 온몸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침대 시트를 갈아주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주고 제가 하기 힘들었던 모든 일을 묵묵히 정성스럽게 해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여기 있을 테니 집에 가서 쉬세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남편을 혼자 두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전 여기 있을래요. 어머님, 벌써 사흘째 제대로 못 주무셨잖아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이러다 어머님이 먼저 쓰러지세요. 미선의 말이 맞았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머리는 멍했고
눈앞이 자꾸 흐려졌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제가 10년 넘게 간병 일했어요. 어르신들 마지막 순간 많이 봤고요. 제가 잘 모실 테니 걱정 마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 드릴게요. 미선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니 믿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오늘 밤만 집에 다녀올게요. 혹시 정말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해 주세요.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을게요. 저는 미선을 믿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걸으며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병실 문을 보며 정말 가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7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저는 병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7층 남편 병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당신 괜찮을 거죠? 내일 아침 일찍 올게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집까지 버스로 1시간. 창밖을 보니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이 길을 오갔구나. 문득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50년 전 중매로 만난 그 사람.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낯선 남자와 결혼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정이 들었습니다. 가게 일로 힘들 때도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할 때도 항상 제 옆에 있어줬던 사람. 말수는 적었지만 묵묵히 저를 지켜줬던 사람. 이제 그 사람과 이별해야 한다니.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며칠만 더 보고 평생 안녕이라니. 집에 도착하자 텅 빈 집이 더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 옷이 걸려있는 옷장, 남편이 앉던 소파, 남편이 즐겨보던 신문. 모든 게 남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30년 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 그때는 남편이 그렇게 건강했는데 저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너무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생각만 났습니다. 지금쯤 괜찮을까? 미선 씨가 잘 돌봐주고 있겠지? 침대 옆 테이블에 핸드폰을 두고 누웠습니다. 혹시라도 전화 오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핸드폰을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전화가 안 온다는 건 남편이 괜찮다는 뜻이니까요. 그렇게 뒤척이다가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피곤했는지 꿈도 꾸지 않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새벽 4시 핸드폰 벨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한밤중에 울리는 전화.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특히 가족이 아픈 사람에게는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발신자는 미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미선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떨리는 게 아니라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방금 돌아가셨어요. 순간 모든 게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만 귀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핸드폰을 든 손이 후들거렸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옆에서 계속 지키고 있었는데 새벽 4시 13분에 어르신이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고통 없이 편하게 가셨어요. 마지막까지 편안한 얼굴이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미선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핸드폰을 붙잡고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곁에 없을 때 떠나다니. 마지막 순간도 함께하지 못했다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집에 왔을까? 왜 병실에서 함께 있지 않았을까? 남편 마지막 순간 제 손을 잡고 싶었을 텐데, 제 얼굴을 보고 싶었을 텐데, 어머님, 지금 병원으로 오시겠어요?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저는 옷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외투만 걸치고 슬리퍼를 질질 끌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어디 가세요? 사연병원이요. 빨리 가주세요. 제발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아마 제 얼굴을 보고 급한 상황인 걸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30분이 일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가 보였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만 되뇌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비를 내고 뛰어내렸습니다. 새벽이라 병원 로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창백한 얼굴, 부은 눈.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미선이 남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하얀 천이 남편을 덮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미선이 저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얀 천을 걷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감겨진 눈, 차가워진 입술. 당신,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미 체온이 식어버린 손. 평생 제 손을 잡아주던 그 손이 이제 더 이상 제 손을 잡아주지 못합니다. 당신 왜 혼자 갔어요? 왜 나 없을 때 갔어요? 내가 곁에 있을 때까지 기다렸어야죠.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보내야 하는 게 너무 억울하고 슬펐습니다. 어머님,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미선이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위로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미선이 정말 친딸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용된 간병인이 아니라 진짜 제 딸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다 연기였습니다. 제 눈물까지 이용한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아들 성민이가 부산에서 올라왔고 딸 지혜는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서 조문객들을 맞을 뿐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다가와 말을 걸었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미선은 장례 내내 제 곁을 지켰습니다. 조문객 응대를 도와주고 식사를 챙겨주고 제가 쓰러지지 않도록 부축해 주었습니다. 장례식장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저를 보며 어머님, 조금이라도 드세요라며 국을 떠다 입에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미선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님 혼자 이 힘든 시간 견디시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세요. 미선은 항상 제 곁에 있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부축해주고 잠깐 졸 때도 옆에서 지켜줬습니다. 마치 친딸이 어머니를 돌보는 것처럼요. 아들 성민이도 미선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미선 씨,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곁에서 이렇게 돌봐주시고.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서요. 3일간의 장례를 마치고 남편을 화장했습니다.
남편의 유골함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이제 남편은 이 작은 함 속에 있습니다. 180cm가 넘던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작은 공간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 이제 혼자 살아가야 하는 집. 저는 남편의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남편이 즐겨 입던 옷들, 남편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회색 카디건, 체크무늬 셔츠, 낡은 청바지. 하나하나가 남편의 흔적이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남편의 낡은 손목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결혼 30주년 때 제가 선물한 시계. 남편이 평생 차고 다니던 시계였습니다. 가죽줄은 닳아서 해지고 유리판에는 스크래치가 나 있었지만 남편은 새 시계를 사주겠다는 제 말을 거절하며 이 시계만 차고 다녔습니다. 저는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4시 13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바로 그 시각, 남편의 심장이 멈춘 그 순간, 시계도 함께 멈춰버린 겁니다. 이제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저는 시계를 가슴에 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 사진 앞에 밥을 차려놓고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오늘 날씨 좋네요. 당신 좋아하던 된장찌개 끓였어요. 자식들은 잘 지내고 있어요. 성민이는 회사 일로 바쁘다고 하고 지혜는 미국에서 잘 살고 있대요. 남편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야 남편이 완전히 떠난 게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순자님 맞으시죠? 고객님 통장 정리하러 한번 오세요. 돌아가신 남편분 명의 통장도 정리하셔야 해요. 은행. 장례 이후로 은행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신이 없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갈게요.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남편 명의 통장 2개, 제 명의 통장 1개, 총 3개의 통장을 가지고 갔습니다. 통장들은 빌라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에 들어서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나 제 차례가 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여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셔서 통장 정리하러 왔어요. 아, 네. 통장 주세요. 저는 3개의 통장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컴퓨터에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표정이 이상해지더니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이 통장들. 잔액이 전부 0원이네요? 네.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제 통장에는 3억이 있고 남편 통장에는 2억이 있었는데요. 잠시만요. 직원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정말로 전부 0원이에요. 한 달 전에 전부 인출됐네요. 어머님이 인출하신 거 아니세요? 제가요? 아니에요. 전 인출한 적 없어요. 말도 안 돼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거래 내역 좀 보여주세요. 직원이 거래 내역을 출력해 주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인출 날짜 6월 15일 새벽 2시부터 3시 사이. 그날은 남편이 돌아가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세 통장에서 각각 인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벽 2시 13분, 2시 28분, 2시 47분. 총 5억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본인 인증은 어떻게 됐나요? 휴대폰 본인 인증으로 됐습니다. 어머님 명의 휴대폰으로요.
어머님 핸드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됐고 그걸 입력해서 인출이 승인됐어요. 제 핸드폰. 그날 밤 제 핸드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집 침대 옆 테이블에 놔두고 잤습니다. 그럼 누가 제 핸드폰을 가지고? 순간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미선. 그날 밤 병실에 있던 유일한 사람. 제 가방을 지키고 있던 사람. 친딸처럼 잘해주던 그 사람. 이게 대체. 제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은행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물 좀 드릴까요? 직원이 당황하며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5억. 평생 모은 돈. 남편과 함께 30년간 구멍가게 하며 모은 돈. 남편 퇴직금. 자식들 물려주려고 아끼고 아낀 돈. 그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은행을 나와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들어서자 민원실 경찰관이 저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제 돈이 없어졌어요. 5억이요. 5억이 통장에서 사라졌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날 통장에서 5억이 인출된 것, 제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이 된 것, 그날 밤 병실에 간병인 미선만 있었던 것.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간병인 연락처 아세요? 네, 여기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미선의 번호를 보여줬습니다. 경찰관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자동응답이 나왔습니다. 다른 연락처는요? 주소는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만났고 간병인 소개서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고용했거든요. CCTV는요? 병실에 CCTV 있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있었는지. 경찰관이 병원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실은 사각지대래요. 복도 CCTV는 있는데 병실 안은 안 찍힌대요. 그럼 어떡해요? 제 돈은? 어머님, 일단 수사는 해보겠지만 증거가 없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본인 인증도 어머님 핸드폰으로 됐고 CCTV도 없고 간병인이 가져간 거예요. 그날 밤 병실에 있던 사람은 그 사람뿐이에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수사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어머님, 혹시 가족분들은 통장 비밀번호 아셨나요? 네. 가족이요? 네. 보통 이런 경우 가족이 가져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절대 그럴 아이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경찰관의 표정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일단 수사해 보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저는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저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잃고 돈까지 잃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건 텅 빈 집과 남편의 낡은 시계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경찰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사 진행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직 조사 중입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간병인 미선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CCTV도 없고 증거도 없으니 수사가 진행될 리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영원. 그 숫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50년을 모은 돈. 남편과 함께 구멍가게 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
자식들 물려주려고 아끼고 아낀 돈. 그게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미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환하게 웃던 얼굴, 친딸처럼 남편을 돌봐주던 손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죽어가는 사람 옆에서 그 가족을 속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었을까? 아침이 되면 남편 사진 앞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우리 돈 다 없어졌어요.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당신은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남편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환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경찰서 좀 나오실 수 있으세요?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저는 급히 경찰서로 갔습니다. 혹시 미선을 잡았나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도착하자 제 앞에 앉은 건 경찰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성민이도 함께 와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경찰이 갑자기 저보고 오래요. 성민이의 얼굴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경찰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순자 씨, 그리고 이성민 씨, 통장 인출건으로 몇 가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간병인은 찾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박미선이라는 이름도 가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병인 소개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고용하셨다고 하셨죠? 네, 병원 복도에서 만났어요. 그 사람이 먼저 다가왔고, 문제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떻게 통장을 인출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경찰관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성민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를 먼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성민 씨, 아버님 돌아가신 날 어디 계셨습니까? 네, 저요? 저는 부산에 있었어요. 회사 출장이었고요. 출장 증명할 수 있습니까? 네, 회사에 확인하면 돼요. 근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성민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가족이 연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민 씨, 어머님 통장 비밀번호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아니요. 전혀 몰라요. 정말입니까? 아버님 병원비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알고 계셨죠? 그건 알았지만 그렇다고 제가 훔쳐간 건 아니에요. 성민이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진정하세요. 확인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만 봤습니다. 경찰이 제 아들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을,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을 범인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런 짓 안 해요. 성민이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니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는 겁니다. 이성민 씨가 아니라는 게 확인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엄마, 괜찮아요. 전 결백해요. 조사받으면 돼요. 성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데 성민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진짜로 5억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 아버지 장례비는 어떻게 치른 거예요? 친척들이 조금씩 보태줘서. 성민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살려고요? 집은요? 생활비는요? 집은 내 명이니까 괜찮아. 연금으로 먹고는 살 수 있어. 엄마, 미안해요. 제가 돈이 좀 있으면 도와드릴 텐데. 성민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괜찮아. 너는 내 식구 챙겨. 엄마는 혼자서도 잘 살아.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연금은 한 달에 50만 원. 그걸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병원비, 공과금, 식비. 생각만 해도 막막했습니다. 엄마, 근데 정말 간병인이 가져간 거 확실해요? 혹시? 성민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혹시 뭐?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민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성민이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제가 어디 쓰고 잊어버린 건 아닌지, 혹시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 아닌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 아들마저 나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딸 지혜가 미국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들었어요. 돈이 다 없어졌다고? 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평생 모은 돈을 어떻게 한순간에 잃어버려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다그치는 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잃어버린 게 아니야. 간병인이 훔쳐간 거야. 간병인이요? 누구예요? 어떻게 고용한 거예요? 병원에서 만났어. 그 사람이 먼저. 엄마, 그러니까 속에서도 안 거치고 아무나 믿은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야. 그 사람이 친딸처럼 잘해줘서. 엄마, 세상에 공짜 없어요. 친딸처럼 잘해주는 사람이 왜 갑자기 나타났겠어요? 돈 때문이죠. 지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혜야, 엄마도 지금 힘들어. 좀 이해해줘. 이해요? 엄마, 그 돈은 우리 돈이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물려주려던 돈이잖아요. 그걸 엄마가 그렇게 쉽게 날려버리면 어떡해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이 저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일부러 돈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리고 오빠 말로는 경찰이 오빠를 의심한대요. 설마 엄마가 경찰한테 오빠를 의심한다고 말한 거예요? 아니야. 엄마는 그런 말 안 했어. 그럼 왜 경찰이 오빠를 조사해요? 엄마가 의심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혜야, 엄마가 아니라 경찰이. 엄마, 진짜 실망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엄마밖에 없는데 엄마가 이러시면 우리는 어떡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마저 저를 비난했습니다. 마치 모든 게 제 잘못인 것처럼. 제가 멍청해서,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제가 남을 너무 쉽게 믿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성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혜한테서 전화 왔어요? 응. 엄마, 지혜가 저한테도 전화했어요. 엄마 때문에 제가 의심받는다고, 유산 때문에 제가 그런 거 아니냐고. 뭐? 지혜는 제가 아버지 돌아가신 날 병원에 있었을 거라고 의심해요. 부산 출장은 핑계고 실제로는 병원 가서 통장 빼돌린 거 아니냐고요. 성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민아, 엄마는 너 믿어. 너는 그럴 애가 아니잖아. 엄마도 속으론 의심하시죠? 혹시 제가 돈 급하다고 아버지 통장 뺀 거 아니냐고. 아니야. 엄마는 그런 생각 안 해. 정말요? 그럼 왜 경찰한테 제 이름 말한 거예요? 엄마가 말한 게 아니야. 경찰이 알아서. 엄마, 전 지금 회사에서도 힘들어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가족한테까지 의심받으면 전 어떡해요? 성민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성민아, 엄마, 저 당분간 연락 좀 안 할게요. 지금은 엄마 목소리 듣기가 힘들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마저 저를 떠나갔습니다. 남편도 떠나고 돈도 잃고 이제 자식들까지 저를 등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을 당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집안을 걸어다니며 남편 유품들을 하나하나 만져봤습니다. 남편의 옷, 남편의 신발,
남편의 안경. 모든 게 남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거실 서랍을 열어보니 가족 사진이 나왔습니다. 20년 전 성민이가 대학 입학했을 때 찍은 사진. 성민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지혜는 오빠를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고 남편과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사진을 보며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혹시 미선인가 싶어 급히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순자 씨?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저 영숙이에요. 김영숙. 병원에서 옆 병실에 있었잖아요. 아, 영숙 씨. 영숙은 남편이 입원했을 때 옆 병실에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남편도 폐암으로 고생하셨죠. 6개월간 병실 옆에서 간병하며 저와 친해졌었습니다. 순자 씨 소식 들었어요. 남편분 돌아가시고 돈까지 잃으셨다면서요? 응. 어떻게 알았어? 병원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간병인이 가져갔다고? 박미선이라는 사람? 그래. 순자 씨, 그날 밤 제가 봤어요. 뭘 봤는데? 박미선이가 이상한 짓 하는 거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영숙 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순자 씨 남편분 돌아가신 그날 밤, 저도 병실에 있었어요. 우리 남편 상태가 안 좋아서 밤새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2시쯤 됐을 거예요. 화장실 가려고 복도로 나왔는데 순자 씨 병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 서랍 여는 소리요. 저는 처음엔 간병인이 못 찾는가 보다 했는데 뭔가 이상해서 문틈으로 살짝 봤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박미선이가 순자 씨 가방을 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순자 씨 핸드폰이요. 뭐? 처음엔 환자 때문에 그러나 보다 했는데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보고 뭔가 누르고 그 모습이 너무 이상했어요. 왜 그걸 진작 말 안 했어요?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순자 씨 돈 없어진 얘기 듣고 나서야 아, 그때 그거였구나 싶었어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영숙 씨, 이거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본 건 확실한데 증명할 방법이 있을지. 영숙 씨, 경찰한테 증언해 줄 수 있어요? 그래야겠죠. 순자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같은 처지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착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미선이가 제 돈을 훔쳐간 게 맞았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영숙과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제가 그날 밤 목격했습니다. 박미선이가 이순자 씨 가방을 뒤지고 핸드폰을 만지는 걸 봤어요. 영숙이 경찰에게 진술했습니다. 정확히 몇 시였습니까? 새벽 2시쯤이요. 제가 화장실 가려고 나왔다가 봤어요. 그 시각에 통장 인출이 시작됐네요. 경찰관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김영숙 씨, 정식으로 조서 작성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영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숙 씨, 정말 고마워요. 순자 씨, 우리 같은 처지 아니에요. 남편 간병하느라 고생한 사람들끼리 도와야죠. 영숙의 증언으로 수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박미선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병원들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순자 씨,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경찰서로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미선을 찾았을까? 경찰서에 도착하자 한 형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중년의 남자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순자 씨, 저는 광역수사대 박재훈 형사입니다. 이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광역수사대요? 네. 이 사건이 단순 절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재훈 형사가 파일을 펼쳐 보였습니다. 박미선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했더니 비슷한 사건이 여러 건 나왔습니다. 다 다른 병원, 다 다른 시기지만 수법이 똑같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암말기 환자 가족을 노리고 간병인으로 접근하고 환자 사망 후 재산을 인출하는 수법이요. 그럼 어르신만 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10년간 비슷한 피해가 20건 넘게 보고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다 돈을 잃었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대부분 신고도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거든요. 어르신처럼 목격자가 있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재훈 형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순자 씨, 이번엔 반드시 잡을 겁니다. 어르신 덕분에 실마리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20명 넘는 피해자, 10년간의 범행, 그렇게 오래, 그렇게 많은 사람을 속인 사람이라면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설사 잡는다 해도 제 돈은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일주일 후 박재훈 형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순자 씨, 다른 피해자분들을 모았습니다.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다른 피해자요? 네. 박미선에게 당한 분들이요. 총 5분이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저와 같은 일을 당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어떤 느낌일지 상상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안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나겠습니다. 이틀 후, 저는 재훈 형사가 마련한 작은 회의실에 갔습니다. 경찰서 근처 주민센터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미 4명의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순자 씨죠? 여기 앉으세요. 재훈 형사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저는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5명의 할머니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모두의 눈에는 같은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박미선 혹은 그 여자가 사용한 다른 이름의 간병인에게 피해를 당하신 분들입니다. 재훈 형사가 말했습니다. 한 분씩 자기소개와 함께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로 말씀하신 분은 박순희 할머니, 71살이었습니다. 저는 5년 전에 남편이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현주라는 이름의 간병인이 있었는데 남편 돌아가신 후 2억이 통장에서 사라졌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없다고 해서 박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자식들한테도 의심받았어요. 제가 치매 걸려서 돈을 어디 쓰고 잊어버렸다고. 그 후로 자식들이랑 사이가 틀어졌어요. 저는 박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와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똑같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정미자 할머니, 69살이었습니다. 저는 3년 전이에요. 남편이 위암이었고 김소연이라는 간병인이었어요. 3억을 잃었고 지금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어요. 집도 팔았어요. 생활비가 없어서 정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딸은 제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도박이라도 한 거 아니냐고. 지금은 연락도 안 해요.
세 번째는 최영숙 할머니, 75살이었습니다. 저는 4년 전이에요. 남편이 폐암, 박지영이라는 간병인, 4억을 잃었어요. 그 후로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한때는 죽고 싶었어요. 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경찰도 자식들도 친구들도 다들 제가 정신이 이상해진 줄 알았어요. 네 번째는 김영숙, 제가 아는 영숙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남편은 아직 살아계세요. 하지만 위독해요. 박미선이라는 간병인이 우리 집에 왔었는데 제가 뭔가 이상해서 쫓아냈어요. 그 후에 순자 씨 남편분 일을 듣고 제가 본 게 맞았구나 싶었어요. 영숙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증언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이순자 74입니다. 한 달 전에 남편을 잃었고 5억을 잃었습니다. 박미선이라는 간병인이었어요. 제 자식들도 저를 의심했고 저도 한때는 제가 정말 미쳤나 싶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가 증언해줘서 제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형사님이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5명의 할머니, 5개의 비슷한 이야기. 모두 남편을 잃었고 돈을 잃었고 가족들한테 의심받았습니다. 재훈 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박미선 혹은 그녀가 사용하는 여러 가명의 이 여자는 10년 넘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형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만 20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못한 분들까지 합치면 아마 30건, 40건이 넘을 겁니다. 그럼 왜 진작 잡지 못했나요? 박순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인 대상 범죄는 경찰에서도 우선순위가 낮았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김영숙 씨의 목격 증언이 있고 여러분의 증언이 모이면 패턴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미자 할머니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못 드립니다. 그 여자가 이미 돈을 다 써버렸을 수도 있고 해외로 빼돌렸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잡겠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모임이 끝나고 5명의 할머니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늦은 오후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박순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만나요. 우리 함께 싸워요. 최영숙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니까요. 정미자 할머니도 동의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 같은 적과 싸우는 사람들,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우리 단체 카톡방 만들어요. 서로 소식도 나누고 영숙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이름은 뭐로 할까요? 병원 범죄 피해자 모임? 너무 딱딱한데. 그냥 우리라고 하면 어때요? 우리끼리 알잖아요. 좋아요. 우리. 그렇게 5명의 할머니는 우리가 됐습니다. 일주일 후 재훈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순자 씨, 박미선 계좌 추적했습니다. 찾았어요? 아직 사람은 못 찾았지만 돈의 흐름은 파악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5억이 여러 계좌로 쪼개져서 이체됐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해외로 송금됐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돈은 아직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약 2억 정도. 나머지는 이미 인출됐거나 사용됐습니다. 2억, 5억 중 2억만 남았습니다. 그나마 찾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리고 이순자 씨,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뭔데요? 박미선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다른 병원에서 새로운 환자에게 접근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또 누군가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강남의 한 대형 병원입니다. 이름은 또 바꿨습니다. 이번엔 최수진. 잡아야죠. 빨리 잡아야죠.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형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순자 씨, 우리가 함정 수사를 하려고 합니다. 박미선이 새로운 피해자를 노리고 있다면 우리가 먼저 알고 현장에서 잡는 겁니다. 어떻게요? 병원에 잠복하고 박미선의 움직임을 감시합니다. 그리고 범행을 시도하는 순간 체포하는 거죠.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나요? 사실 이순자 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뭐든지 하겠어요. 박미선이 노리는 환자 가족을 만나서 경고해 주실 수 있나요? 당신처럼 당하지 말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꼭 해야죠. 저 같은 사람이 더 생기면 안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내일 병원으로 가시겠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재훈 형사와 함께 강남의 대형 병원으로 갔습니다. 암병동 7층.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한 달 전 남편이 입원했던 병원과 똑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기 계십니다. 형사가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간병인 유니폼을 입고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박미선이었습니다. 짧은 단발머리를 조금 더 짧게 자르고 안경을 썼지만 분명히 미선이었습니다. 제 곁에서 6개월을 함께했던 그 사람. 남편을 정성껏 돌봐주던 그 사람. 친딸처럼 저를 챙겨주던 그 사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여자예요. 박미선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들리면 도망갑니다. 형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미선은 환자를 닦아주고 환자 보호자에게 환하게 웃으며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미소, 똑같은 연기,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 환자 보호자가 누구예요? 윤정혜 씨 65세입니다. 남편이 간암 말기입니다. 제가 만나볼게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꼭 해야 해요. 저는 복도를 걸어 환자 가족 대기실로 갔습니다. 한 할머니가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혹시 윤정혜 씨세요? 네. 누구세요? 저도 한 달 전에 남편을 여기서 잃었어요.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씀이신데요? 혹시 간병인 고용하셨어요? 네, 최수진 씨라고 정말 친절하신 분이에요. 윤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분 덕분에 제가 좀 쉴 수 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머니, 그 사람 조심하세요. 그 사람 간병인 아니에요. 도둑이에요. 네. 윤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제 남편이 돌아가신 날 그 사람이 제 통장에서 5억을 훔쳐갔어요. 세상에. 그 사람 진짜 이름은 박미선이에요. 최수진은 가명이고요. 10년간 20명이 넘는 할머니들을 속였어요. 모두 암 환자 가족이었고 모두 환자 사망 후 재산을 잃었어요. 윤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저는 어떡하죠? 일단 통장이랑 도장 절대 그 사람한테 보여주지 마세요. 핸드폰도 조심하시고요. 네, 네. 그리고 경찰한테 신고하세요. 저기 형사님이 계세요. 재훈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윤정혜 씨, 저는 광역수사대 박재훈 형사입니다. 지금부터 보호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우리 카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박미선 봤어요. 또 다른 할머니를 노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았어요. 경찰이 보호하고 있어요. 곧 답장이 쏟아졌습니다. 잘했어요, 순자 씨.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죠. 우리 함께 싸워요. 저는 처음으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도왔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을 구했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재훈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순자 씨, 박미선 잡았습니다. 정말요? 네. 병원에서 윤정혜 씨 핸드폰을 훔치려다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드디어 잡혔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구치소입니다. 구속됐습니다. 제가 만나볼 수 있나요? 형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만나서 뭐 하시려고요?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습니다. 주선해 보겠습니다. 사흘 후 저는 구치소 접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미선이 들어왔습니다. 수의를 입고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미선이 저를 보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그 목소리, 친딸처럼 불렀던 그 목소리, 지금은 소름만 돋았습니다. 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어머님, 세상은 양육강식이에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어머님들은 어차피 곧 죽을 사람들이잖아요. 그 돈으로 젊은 제가 더 잘 살 수 있으니까요. 미선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양심도 죄책감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계산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당신,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현명한 사람. 어머님들처럼 멍청하게 속지 않는 사람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리창을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죽어가는 걸 옆에서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어머님, 화내지 마세요. 제가 진 거예요. 인정해요. 이번엔 운이 나빴어요. 미선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어머님. 아, 그리고요. 미선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남편분 마지막에 편하게 가셨어요. 제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그건 감사하셔도 돼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미선이 구속된 후 재판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에서 저와 다른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순자 씨, 법정에서 증언하실 수 있으세요? 재훈 형사가 물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꼭 해야죠. 하지만 막상 법정 증언을 준비하다 보니 두려웠습니다. 미선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것, 수백 명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 72년을 살면서 법정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뜻밖에도 아들 성민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성민아,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의심했어요. 경찰한테 조사받으면서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성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너도 모르고 그랬던 거잖아. 아니에요. 전 엄마를 믿었어야 했어요. 엄마가 평생 어떻게 사셨는데. 법정에 같이 갈게요. 엄마 혼자 안 보낼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사흘 후 미국에서 딸 지혜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요. 그 간병인 정말로 범죄자였네요. 그래.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엄마를 비난하고 전 다음 주에 한국 갈게요. 법정에 같이 있어 줄게요. 지혜야, 괜찮아. 넌 미국에서 일 바쁘잖아. 아니에요. 이럴 때 곁에 있어야 딸이죠. 엄마, 이번엔 제가 엄마 지킬게요. 자식들이 돌아왔습니다. 제 편이 되어줬습니다. 재판 첫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다른 피해자 가족들. 저는 성민이와 지혜 사이에 앉아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박미선이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 무표정한 얼굴로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미선은 아무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증인 이순자 씨 나오십시오.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증인은 피고 박미선을 아십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였습니까? 제 남편을 돌봐주던 간병인이었습니다. 그 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남편이 죽던 날 통장에서 사라진 5억, 가족들의 의심, 혼자 견뎌야 했던 시간들. 피고는 증인의 남편이 임종하던 그 순간에도 돈만 생각했습니까? 네. 저는 그 시간에 집에서 자고 있었고 그 사람은 남편 곁에서 제 핸드폰으로 통장을 털고 있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습니다. 제 남편은 마지막 순간에 제 손을 잡고 싶었을 거예요. 제 얼굴을 보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곁에 없었고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성민이가 일어서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재판장님, 잠시 시간을. 알겠습니다. 10분 휴정하겠습니다. 휴정 시간, 복도에서 저는 다른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박순희, 정미자, 최영숙 모두 왔습니다. 순자 씨, 잘했어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도 증언할 거예요. 그날 오후 5명의 피해자가 차례로 증언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돈이 사라지고 가족들한테 의심받고. 재판장이 미선을 향해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미선이 일어섰습니다. 없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후회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선고가 났습니다. 피고인 박미선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총 23억 원의 배상을 명한다. 법정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아들과 딸을 안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우리 피해자 모임은 정식 단체로 등록했습니다. 노인 범죄 피해자 지원협회. 저는 회장이 됐습니다. 순자 씨가 해야죠. 순자 씨가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순자 씨 아니었으면 우리 여기 못 왔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들도 함께 싸우는 동료들도 생겼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 후 저는 배상금 중 일부를 받았습니다. 5억 중 2억. 나머지는 미선이 이미 써버려서 회수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걸 얻었습니다. 가족이 돌아왔고 명예가 회복됐고 새로운 목적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성민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사실은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성민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회사에서 빚도 지고, 그래서 한때는 엄마 통장이 정말 궁금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경찰이 저를 의심했을 때 사실 저도 순간 생각했어요. 차라리 내가 가져올 거라고. 성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생각만 했을 뿐이에요. 절대 실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저는 나쁜 아들이에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민아,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건 달라. 너는 힘들었지만 참았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엄마. 그리고 엄마도 미안해. 내가 힘든 줄 몰랐어.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너한테도 부담됐구나. 아니에요, 엄마. 당연한 거였어요. 제가 약해서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딸 지혜도 미국에서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엄마,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제가 못 온 이유. 정말 회사 일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지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죽어가는 걸 보는 게. 그래서 핑계를 대고 안 간 거예요. 지혜야. 엄마, 저 비겁한 딸이에요. 아버지 마지막도 못 봤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났나 봐요. 엄마한테, 제 자신한테. 지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돈 잃었다고 했을 때 사실 제 죄책감을 엄마한테 돌린 거예요. 엄마가 잘못했다고 하면 제가 덜 미안할 것 같아서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도 이해해. 무서웠겠구나. 내 아버지 그렇게 아픈 거 보는 게. 엄마는 혼자 6개월을 견뎠잖아요. 전 며칠도 못 견뎠어요. 지혜야, 각자 견딜 수 있는 게 다른 거야.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거야. 우리는 처음으로 솔직해졌습니다. 숨겨왔던 마음들, 말하지 못했던 두려움들, 모든 걸 나눴습니다. 그날 저녁 성민, 지혜와 함께 남편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우리 왔어요.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못 와서. 지혜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 오래 기다렸죠? 이제야 왔어요. 자식들 데리고. 저는 남편의 낡은 시계를 꺼냈습니다. 4시 13분에 멈춰 있는 시계. 당신 이 시계 고쳐드릴까 했는데 그냥 이대로 둘게요. 당신이 떠난 그 시간 잊지 않을게요. 시계를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당신 걱정 마세요. 그 나쁜 사람 잡았어요. 감옥 갔어요. 당신 원수 갚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화가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재혼 형사에게서 충격적인 전화가 왔습니다. 이순자 씨, 박미선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요? 네. 그리고 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요? 박미선 변호인단이 증거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씨의 목격 증언이 정확하지 않다고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게 무슨, 영숙 씨가 본 게 새벽 2시라고 했는데 영숙 씨 남편 당시 의료 기록을 보면 그 시간에 영숙 씨는 간호사와 대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숙 씨가 착각했을 수 있다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영숙을 만났습니다. 순자 씨, 미안해요. 제가 시간을 잘못 기억한 것 같아요. 영숙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영숙 씨. 영숙 씨가 본 건 맞잖아. 하지만 의료 기록이 그렇게 나왔대요. 제가 이 시에는 간호사랑 얘기하고 있었대요.
그럼 제가 본 건 이 시가 아니라 다른 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영숙 씨, 순자 씨, 제 증언 때문에 박미선이 풀려날 수도 있대요. 제가 다 망쳤어요. 영숙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후 더 나쁜 소식이 왔습니다. 이순자 씨 항소심에서 박미선 측 변호인이 새로운 주장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이순자 씨가 치매 초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통장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고 본인이 인출한 걸 잊은 거라고요.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이순자 씨가 미선 씨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다른 피해자들과 짜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매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만약 치매라고 나오면, 만약 제 기억이 틀렸다면, 만약 미선이 정말 무죄라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상입니다. 치매 아닙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기억 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74세 할머니 치매 의심받으며 억울한 간병인 고소, 노인 피해자 증언 신빙성 논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댓글은 더 잔인했습니다. 노인네들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믿을 수 있나? 아무리 봐도 할머니가 착각한 것 같은데. 간병인 불쌍하네. 저는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박미선이 항소를 했고 영숙의 증언에 문제가 생겼고 언론은 저를 의심했습니다. 순자 씨 혼자 아니에요. 우리 함께 가요. 우리 피해자 모임 할머니들이 함께 법정에 갔습니다. 20명이 넘는 할머니가 모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박미선이 정장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마치 억울한 피해자처럼 보이려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 측 증인 신청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네. 새로운 증인이 있습니다. 은행 직원 신지은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문이 열리고 30대 중반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순자 씨가 통장을 인출당한 은행의 전 직원입니다. 6월 15일 새벽 야간 근무 중 ATM기 CCTV에서 수상한 여성을 봤습니다. 여러 통장을 들고 여러 번 인출했습니다. 그 여성이 누구입니까? 피고 박미선입니다. 스크린에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새벽 2시 13분 ATM기 앞에 박미선 명백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얼굴 인식 프로그램으로 확인했습니다. 99.7% 일치합니다.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미선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 후 저는 지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아니에요. 저도 제 어머니를 5년 전에 잃었어요. 암으로. 그때 간병인이 사기꾼이었지만 증거가 없어서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꼭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한 달 후 항소심 판결이 났습니다. 항소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 징역 15년 확정.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순자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제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인도 사람입니다. 존중받아야 합니다. 6개월 후 저는 다시 떡집을 열었습니다. 30년 하던 일이라 손에 익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배상금 중 일부는
노인 범죄 피해자 지원 협회 운영비로 썼습니다. 나머지는 성민이와 지혜에게 나눠줬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 돈인데. 괜찮아. 엄마는 이것만 있으면 돼. 저는 남편의 낡은 시계를 보여줬습니다. 사시 13분에 멈춰 있는 시계. 이게 엄마한테는 가장 소중한 거야. 어느 토요일 협회 사무실에서 새로운 피해자를 상담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저도 간병인한테 당한 것 같아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통장에서 돈이 사라졌어요. 60대 중반의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혼자 아니에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저도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다른 분들 돕고 있어요.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일요일 성민이와 지혜가 함께 남편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무덤 앞에 놓인 시계는 여전히 사시 13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자식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도울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시간 4시 13분. 그 시간에 멈춰 있지 않을게요. 저는 앞으로 갈게요. 하지만 당신은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저는 새 시계를 꺼내서 손목에 찼습니다. 작동하는 시계. 앞으로 가는 시간. 이제 새로운 시간을 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4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돈도 잃었습니다. 가족들한테 의심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싸울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고통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엄마, 뭐 생각해요? 성민이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오늘 날씨 좋네.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목에 새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27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함께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